네, 안녕하세요. 창의성과 동기에 대해서 발표할 발표자 유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첫 번째 주제는 창의성과 동기 유발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부터 보고 오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에 관련 동영상을 집어 넣으니까는 이게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유튜브 주소로 남겨놓을 테니까 창의성과 자기 결정성이라는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창의성과 동기 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입니다. 동기는 인간 행동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의 방향 창의를 결정하는 심리 요인입니다. 이는 창의성과 관련된 정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동기의 종류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적 동기 유발입니다. 외부의 환경의 보상과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동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켜서 엄마가 맛있는 것을 사주니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등 행동 결정의 동기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 동기 유발은 자기 결정성이 낮아서 행동의 지속성 또한 낮습니다. 내적 동기를 훼손하고 바람직한 행동 유발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내적으로 흥미가 없는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나 비사회적 행동 방지 또는 바람직한 행동 실천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를 습관으로 가질 때 또는 하루 3번 양치질하기, 교통질서와 신호등 지키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등의 행동을 가질 때 사용하는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동기 유발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흥미롭고 즐거울 때 생기는 것으로 특히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호기심, 흥미, 재미, 만족감처럼 새로운 행동의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내적 동기 유발은 자기 결정성이 높습니다. 내적 동기는 창의적 사고, 행동, 창의적인 산출물을 위한 주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동기 유발과 창의성에 관련된 연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빌레의 1989년 연구인데요. 아마빌레는 아동은 어떤 일에 대해 흥미롭고 즐겁고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일에 대한 만족감과 일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억압도 없을 때 내적 동기 유발이 되고 가장 창의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동기 유발 요소를 4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일을 사랑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전부 투자하고 무한하게 노력하며 자기를 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과 놀이의 결합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고 일 자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의미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다른 어떤 요소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일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칙센트미아이의 1996년에 몰입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칙센트미아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몰입, 플로우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의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에는 9가지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9가지 경험은 네모 상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주어진 일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력이 집중됩니다. 또 몰입의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만 의식합니다. 무엇인가에 전념하여서 나머지 실패를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몰입하고 있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아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또 몰입의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며 위의 상황이 갖춰지면 어떤 일이든 즐기면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창의성의 장애 요인입니다. 창의성의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 중에 데이비스의 1999년 연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4가지로 창의성을 장애하는 요인을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각적인 장애입니다. 새로운 의미나 관계나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 습관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장애입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사회, 기관의 분위기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장애입니다. 일시적으로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증오의 마음이 있을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 장애로 창의적 사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창의적인 생산성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인력이나 자금, 시간, 재료 및 정보 부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창의성의 장애 요인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의 장애물입니다. 이 분류는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이라고 하는 저희 부교재에 나와 있는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이나 경험입니다.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창의성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각장애입니다. 지각장애는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선입관, 문제인지의 어려움, 스스로 만든 한계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지각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지각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이나 익숙한 방법으로 지각하거나 틀에 박힌 사고 안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방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장애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애매함이나 무질서를 용인하지 못하는 것, 비판하려는 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부하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 도전의식 부족이나 과다한 열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단계,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사고방식이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적 장애입니다. 환경적 장애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들을 말하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분위기나 경쟁이 심하고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도전과 모험을 허락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분위기, 독립성과 자유가 부족한 분위기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주교재를 쓰신 정경원 교수님의 2000년대 국내 연구입니다. 창의성 저해 요인을 한국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 심리 환경적 요인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환경적인 요소인데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융통성이 결여된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다한 과제물과 수업량, 획일적인 교수 방법, 경직된 수업 분위기, 자율성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를 강조하는 교육 분위기입니다. 성적 제일주의, 결과 중심의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교실 주변의 소란스러움, 정형화된 고정 강의실, 딱딱한 책상과 의자 같은 물리적 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창의적 교수 방법을 창안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마련하고 창의성 발휘를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요인입니다. 가정 요인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지시적인 부모의 특성이나 부모의 과잉 보호 또는 지나친 기대,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 등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적당한 정서적 거리감을 두고 자유를 부여하는 소유적이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대중매체의 범람과 획일적인 사고, 과도한 TV 시청, 틀에 박힌 생활, 창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다양한 경험 부족, 사회적 관습 따르기, 성차별, 경쟁의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개인 또는 집단이 드러나지 않는 압력을 받고 굴복하여 추종하는 일종의 동조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의 광고나 유행 같은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요소입니다. 주로 개인적 능력과 성격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개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인데요. 날씨나 온도, 불편한 옷이나 신발, 지저분한 환경, 부적절한 조명 등 앞서 말한 요인들 외에 기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경은 연구에서 개인적 요소, 즉 개인적 능력과 성격에 관련된 창의성 장애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이 부족하며 창의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때 창의성이 정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독서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동기유발이 부족할 때, 인내심이 부족할 때, 관찰력이 부족할 때 등 능력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은 창의적 훈련을 통해 새롭고 융통적인 사고를 신장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고 풍부한 독서를 통한 지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개인의 성격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자아 개념이 낮으며 게으르거나 급한 성격일 때 창의성이 낮다고 합니다. 또 소극적인 성격이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평범함을 추구하며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창의성이 낮다고 합니다. 정경원은 한국인의 명분체면이라는 말을 윤태림의 연구에서 가져왔는데요. 명분체면이라는 말은 자신의 본심보다는 명분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더 신경을 쓰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칠해성 체면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칠해성 체면은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실사증이라는 말을 들면서 실사증은 신세대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또 능력과 성격 이외에는 감정적이고 생리적인 불편함이나 불만족으로 인한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의성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아마빌레의 1998년 9개 연구가 있는데요. 창의성 저해 요인을 아마빌레는 아동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4가지 요소와 학교에서 창의성을 방해하는 5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아동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 평가였습니다. 아마빌레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가지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다음에는 이 색종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려서 마음대로 구성하는 콜라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한 그룹은 색종이 콜라주를 하기 전에
아동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다른 그룹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미술 전문가가 이 두 그룹의 콜라주를 비교했을 때 평가를 받지 않은 그룹의 아동의 콜라주가 평가를 받은 그룹의 아동의 콜라주보다 더 창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처음 색연필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아동들은 나중에 콜라주를 마무리하고도 또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최대한 발휘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작품이 평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강박감을 갖게 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갖는 이제 고유한 창의성이 저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동의 창의성 방해 요소는 보상입니다. 아마빌레는 두 번째 보상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보상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즉석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하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어떠한 보상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끝난 후에 아동들의 이야기에 대한 창의성을 검토해 본 결과 보상을 약속하지 않은 그룹이 보상을 약속한 그룹보다 훨씬 창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보상은 때로 아동 스스로 찾아서 해보려는 내적 동기 유발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보상하는 것은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보상은 보상의 유형이랑 문제 해결의 난이도에 따라서 창의성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데요. 보상은 간단한 과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복잡하거나 통찰력을 요하는 과제 수행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동의 창의성 방해 요소는 경쟁입니다. 아마빌레의 경쟁 연구는 아동들을 집에 초대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파티를 열었는데요. 토요일 파티에서는 파티가 끝날 무렵에 추첨을 해서 세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파티를 주최한 사람을 위해서 콜라주 작품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파티에서는 콜라주를 제일 잘 만든 3명에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미술 전문가들에게 이 토요일 파티와 일요일 파티의 아동들의 콜라주 작품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경쟁을 하지 않았던 토요일 파티의 아동들이 일요일 파티의 아동들보다 훨씬 창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경쟁은 앞서 말한 평가나 보상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을 타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 작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이 연구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경쟁의식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유발하여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동의 창의성 방해 요소는 선택권의 제한입니다. 아마빌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의식 중에 자율적으로 허락된 영역에서도 아이들의 선택을 제한하여서 창의성을 약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아동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성인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창의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거나 아동 스스로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빌레의 이 연구 중에 학교에서 창의성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교사의 통제적인 태도는 아동의 자율성이 낮아지고 내적 동기 유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적 가능성을 믿고 창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암기입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지식 상호 간에 연결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되어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의 빈도와 해석에 따라서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교사가 아동들에게 실패를 통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아동들은 수행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또래 압력입니다. 또래 압력은 아동의 옷 입는 스타일, 좋아하는 오락물,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양 등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들과 학교 체제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융통성 없는 학교 체제나 제도권 교육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창의성의 장애 요인 다섯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10가지 장애를 말합니다. 창의성의 10가지 장애 중 첫 번째는 한 가지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가지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좀 더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해입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비논리적인 사고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을 따르라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이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규칙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창의성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놀이는 어리석은 짓이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용성이나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창의성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입니다. 특별히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려 하거나 아니면 영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모호함을 피하라입니다. 모호함은 사실 상상력을 풍부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도록 하는 동기 유발이 됩니다. 이 모호함을 참지 못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싱거운 짓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사고 역시 항상 반듯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나는 창의적이지 못해입니다. 스스로가 창의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자체가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대부분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앞서 봤었던 창의성에 대한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러한 창의성 저해 요인을 경감하는 방법을 학자는 첫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순응하거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모험심을 통해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한국에서는 가정과 학교 문화에서 교사와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은 언제 내적 동기 유발이 잘 되시나요?
또 선생님께서 유아들의 내적 동기 유발을 이끄신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반 교실에서 창의성 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당 장애 요인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생각해 볼 문제에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랑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높이는 프랑스 미술 교육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두 번째 영상인 창의력을 키우는 프랑스 미술교육 영상을 봐주시면 되시고, 유튜브에는 사실 이게 영상 1이고요. 뒤에 계속 쭉 2, 3, 4, 5 계속 시리즈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결성 있게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뒤에 부분도 검색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